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맨날 염동찬 연구만 일요일 나온다고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침에 시황하는 게 좀 큰가요? 아니 그건 사실 이 자료는 되게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네. 부분인데 장외 주식 너무 많이들 올라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외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파악해 갈 때 전에도 한번 냈었는데 이거 네. 좀 계속해서 내실 계획인가요? 네, 이게 저번에 냈을 때는 기업 쪽 얘기는 없고 좀 정책 위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잖아요.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탐방 다니고 사업 보고서도 있고 IR 자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KOTS 시장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전부 네, 다. 맞습니다.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요. 뭐 유동성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OTC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섹터 담당자들도 저희가 장외 기업들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어떤 네. 분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장외 기업 분석하니까 끝 아니냐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뭐 주가를 떠나서 장외 기업이 전부 다 훨씬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맞아요. 약간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더 올라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찾는데 여기에 탐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싸 싶은 기업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의외였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 네. 시작하시죠 그러면. 예. 네, 일단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뜨네요. 원래 떴나? 떴지. 클립보드 할 때 떴었는데, 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지는 유니콘입니다. 예쁘죠? 예. 되게 월요일 안 되면 머리가 지근거리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 지금. 아침부터 네. 지금 막 네, 아침에 엄청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염동찬 거는 성격 좋아. 네. 그렇게 난리들 쳤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닌가 아니니까요. 전체로 놓고서 이제 할 것들은 많고 네. 하반기에 겨냥해서 머리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거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네. 자 이거 보면 관종이야. 이거 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보면 예 하시죠. 네,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보다는 좀 노동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친화적이고 이런 거는 말씀은 많이 드렸었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부에서나 벤처기업 육성 정책 이런 거는 나오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벤처붐이라는 말을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은 어느 정권에서나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책도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유동성 환경까지 나오면서 이 정말 제2의 벤처붐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벤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정부에서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요거 5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뭐 이렇게 연간 정책 방향 이런 거에서 제2의 벤처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세제 같은 경우를 일단 3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벤처의 그 기업을 찾기 위한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벤처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벤처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면은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 상장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두 번째 있는 세제 혜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9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위쪽에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링크 있으실 테니까 자료 받아서 프린터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보셔요. 예. 네, PDF 파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2천만 원까지는 100% 해줘요. 3천만 원까지 해주네요. 제가 숫자 잘못 봤네요.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줘요. 이 정도면은 진짜 크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연봉이 4천만 원에서 한 8,800만 원 정도까지가 세율이 26% 정도 되거든요. 26% 되는 사람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은 26만 원 정도를 연말에 소득공제할 때 돌려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8,800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세율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35 플러스 해가지고 뭐 38.5% 정도 되는데 100만 원 투자하면은 38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60만 원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투자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만큼 세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소득공제가 이 3천만 원까지 된다는 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이게 2020년에 일몰될 예정인데 심지어 연장됐어요. 2022년까지. 그만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근데 벤처 투자를 하려면은 기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법을 늘려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뭐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자료 저도 몇 번 썼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엔젤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찾는 게 일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해주는 업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들을 소개하고 개인들한테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초기 자본을 이렇게 확보하는 건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완화해 줬습니다. 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해주고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벤처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또 하나 기업들을 직접 찾는 게 어렵다면은 벤처 펀드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건데 다음 7페이지 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2018년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2018년도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왔어요. 1월 맞네요. 이때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스닥 벤처 펀드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벤처 펀드들이 여러 가지 요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 당시에 벤처펀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벤처펀드를 만들면은 뭐 여기 혜택도 주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좀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해줬습니다. 세제 혜택도 주고 정부 주도하에 벤처펀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정책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금융 환경도 2020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본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 탐색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진짜 제2의 벤처붐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8페이지에 있는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림 5번 보시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차트인데요.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2020년에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벤처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면에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벤처펀드 성과가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가 이 연도별로 청산된 벤처펀드들의 이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요. 여기가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2010년, 11년 그때도 주식시장 괜찮았을 때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2020년 벤처펀드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동성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제2의 벤처붐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벤처 시장은 중소기업들 이렇게 장외기업들 긍정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정부의 정책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개인들이 기업들, 투자자들이 이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요. 상장 기준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상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보면 네.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했죠. 그렇죠. 이게 제가 오히려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다 온 것들도 꽤 있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KUTC에서 넘어온 것들, 너무 코넥스에서 과대평가돼서 넘어온 것들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어쨌든 투자를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확보하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에. 이게 순환이 된다면은 그쵸, 결국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알으셨으면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야들 투자하시는데 OTC에 있을 때 투자해 놓으면 사실 싸게 해놓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오히려, 이게 기간이 길어질 그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상장 기준 완화가 이 리스크를 조금 줄여준 거죠. 재건축 투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털지 모르는데 이거 잘 해두면 비싸게 사놓으면 재건축도 막 언제 그 부동산 좀 비교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 상장 기준 완화된 걸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완화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거 말씀드리면은 비상장 기업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부동산 투자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아요. 좀 자금을 많이 넣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세금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내 주식이랑 장외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같은 얼음판 위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피겨스케이팅이랑 스피드스케이팅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주식 투자지만 장외 주식, 장내 주식은 좀 전략도 다르고 룰도 다르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장 기준 완화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지 상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익을 실현을 하면은 뭐 이것저것 조건이 뭐 매출액 얼마 이상, 자본 얼마 이상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해야지 상장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기술 평가 특례에 의해서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기관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조건이 이익을 실현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요건을 더한 게 이익 미실현 요건입니다. 테슬라 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11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테슬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한국에서 이 요건이면은 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자체가 안 된다 이런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된다면은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면은 상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두 번째로 뭐 업종별로 기술력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델이라든지 뭐 기술력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장을 시킬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심지어 IB 추천 특례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코스닥 기업에 온갖 기업이 다 상장돼 버려가지고 이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야 이거는 뭐 이런 걸 상장시키나 하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 잘 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뭐 차트 보고 그냥 저도 차트 좋아하니까 드린 말씀이 차트를 싫어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아마도 지수가 갇히게 되면 이제 온갖 이런 종목들을 갖고서 거의 장난질들을 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진짜 이거 주가는 한번 뜨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겠지만 내용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식의 요건이 안 되는 건데 옛날로 하면 요건이 안 되는 건데 네. 급하게 해서 코스닥의 상장입이 엄청 늘어나 있거든 지금. 이게 제가 정부의 이 정책 방향 자체가 그 초기에서부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고 자본시장보다는 노동시장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유통시장보다는 이 발행시장 쪽을 좀 완화시키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가고 고용이 될 거다. 창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정책적 방향은 이 정부의 이 아이덴티티랑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좋은 의도고 선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업은 안 하고 이상한 짓들만 하는 기업이 그렇죠. 그 유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창업이라든지 이쪽에 자금을 받기 쉽다는 거는 뭐 당연히 여기에서도 자금 받으려고 이상한 뭐 사업 모델 뭐 잘 안 되는데 막 사업성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죠. 리서치 센터장이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여기서 몇몇 기업은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이런 진짜 어떤 기업 듣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용 봤어요? 당신 그거 보면
야 이건 회사 할 생각 없고 그냥 돈 맞습니다. 이거 하고 있구나. 그냥 뭐 M&A가 목표인 기업들이 뭐 있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회사들이 막 그런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게 유튜브에 무슨 종목이 나왔길래 처음 본 기업인 거야. 신선해가지고 차트가 기가 막혀 예뻐. 그래서 이거 뭐지? 신기하다 봤더니 찾아보니까 이런 진짜 내 속으로 정말 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 진짜 조심도 하셔야 돼요. 하여튼 뭐 맞습니다. 더는 얘기 일단 예. 네, 어쨌든 12페이지 내용 보면은 이런 상장 기업 완화가 계속되면서 엄청 올랐구나 코스닥 네, 지수. 코스닥 구성 종목수 지금 1,500개 조금 안 되는 것까지 1,000개였는데. 네, 1,000개였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 늘어났다니까. 코스피는 이게. 완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안 코스피 해. 주식수는 똑같고 코스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장 기준 완화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까지 상장하냐라는 것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지금 코스닥 상장 기업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시장이 뭐 자본시장보다 좀 더 이렇게 정책 우위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발행시장이 중요하다면은 이거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다시 자금이 회수돼서 재투자되고 다시 이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코스닥 상장 기업 1,500개 넘었다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상장 기업이랑 코스닥 구성 종목이랑은 조금 다른데 뭐 기업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그 ETF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이런 거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어도 코스닥 인덱스 계산할 때는 반영 안 되거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ETF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부 그 KRX 보도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코스닥 상장 기업 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코스피는 상장 기업 수가 계속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도 상장 기준을 올해 들어가지고 3월 달에 조금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시가총액 요건 신설하고 뭐 자기 자본 요건 약간 완화하고 코스피도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로 미미한 가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쿠팡 같은데 이제 해외로 상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가총액 막 1조 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보다는 이 해외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좀 잡으려고 뭐 코스피도 같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왜 장외 시장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핫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14페이지부터는 이제 KOTC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외로 이걸 많이 헷갈려왔어요. 장외 시장 하면 그냥 완전히 순수 장외 시장. 네네네네. 그게 그것만 시장이 사실 있는 것 크잖아요. 제일. 맞습니다. 시장 그치? 자체는 큰데 이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나마 KOT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가장 그 장내 시장에 가까운 데가 이 KOTC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투협에서 하니까 금투에서 우리 자료 쓰면 여기서 막 시상금도 해주고 그래요. 아, 그래요? 활성화시키려고. 오. 우리도 했는데 참여하는데. 네, 저 봤어요. 네, 저희 거 자료 올라온 거. 그래서 올리고 하는데 KOTC가 좀 더 활성화되면 접근하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선별해서 하니까 나름. 맞습니다. 예. KOTC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장외 시장이 있기는 있거든요. KSM이라고. 근데 여기는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 장내처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 같은 경우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에 있는 표 12 한번 봐주시겠어요? 코스닥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몇 가지 다른 게 있죠. 뭐 시간 외 거래가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탁 증거금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이게 코스닥은 경쟁 매매고 KOTC는 상대 매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주식 50주 매도 걸어놓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어도 3명이 뭐 가격만 맞으면 10주, 20주 사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상대 매매 같은 경우엔 KOTC는 1대1로만 매칭이 딱 돼야 돼요. 내가 50주 팔면은 50주 사는 사람이 딱 있어야 됩니다. 가격도 딱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코스닥과 KOTC 시장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매매 방식이냐, 상대 매매 방식이냐. 100% 대한 증거금이. 네, 그렇죠.
사고 싶은 수량만큼 정확히 알고서 네. 예. 뭐 이런 몇 가지 차이가 있고요. 뭐 KOTC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어 있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등록을 하던 그 등록 기업부라는 게 있고 지정 기업부라는 게 있어요. 등록 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KOTC에 이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지정 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KOTC에서 이 기준에 들어오기 때문에 KOTC 거래 그 지정 기업이 되셨습니다. KOTC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기업부보다는 지정 기업부의 수가 훨씬 많고요. 뭐 거래 대금이나 시가총액이라든지 대부분이 지정 기업부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KOT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내가 아니라 장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좀 달라요. 양도소득세를 장외 시장에서는 매깁니다. 장내에서는 안 내잖아요. 아직까지 2023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거래를 꺼려 했었는데 이것도 2017년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KOTC에서 거래를 하면은 장 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세금이 좀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뭐 KOTC 기업을 하면서 대기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KOTC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거래에 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18페이지에 있는 그림 17번이랑 18번 그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2018년부터 이게 적용되면서 거래 대금이 중간에 왼쪽에 있는 건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시차를 두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KOT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 세금 쪽의 문제도 많이 해결됐었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도 이 다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분기 사업 보고서를 분기 재무제표를 발표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KOT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 보면은 가장 먼저 볼 만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개 이상의 기업이 KOTC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그래도 좀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19페이지에 기업들을 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한 3년 이상 매출액이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이게 먼저 봐야 되는 기업들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LS전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들 관심이 높았었죠. 그쵸. 여기는 근데 뭐 대기업에 가깝죠. 그렇죠. 대기업 주식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분들 맨 위에는 포스코 건설 이런 데는 뭐 그렇죠. 상장 못해서 상장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데 LS전선은 그 옛날에 증자했던 게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던 기업이죠. 네, 아래쪽에 있는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진 않는데 케이펙스 투자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적어도 영업이익 그리고 적자는 안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개 카테고리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좀 정성적으로 이거는 정량적으로 뽑은 거고 몇 개 기업 정성적으로 뽑아가지고 뒤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기업 분석 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7개 기업 그걸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줘 정리했는데 네, 되게 흥미로운 기업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네요. A 플러스 라이프. 네, A 플러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중에 A 플러스 에셋이라고 있어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A 플러스라는 회사가 GA 업체입니다. 그 보험 상품들, 금융 상품들 이렇게 그 발행사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파는 회사인데 본부장님 여기
22페이지 좀 펴주세요. 미안. 내가 보고 있다가. 네,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GA 업체인데 여기에 자회사가 이 A 플러스 라이프입니다. 상조회사예요. 상조회사인데 의외로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상조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거 그쵸. 영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상조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 2019년, 2020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과가 또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과가 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이 보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면은 그게 뭐 자산 혹은 부채가 되잖아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변동성 요인인데 이 GA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상품들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듭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은 좀 완화되는 요인이고 여기에 있는 자회사가 이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좀 괜찮게 볼만하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회사보다 이 상조라는 회사들, 상조 기업들이 꼭 구조가 돈 받아놓고 어차피 돈 받아서 나 딴 것들은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상조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생각해보세요. 상조 회사가 그래서 네. 이게 그 몇몇 그룹은 상조로 일어난 데도 있어요. 내가 그걸 조회사 구조를 아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그 인구 구조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산업. 그렇죠. 산업이라고 상조로 해야 되나? 회사를 하는 게 좀 재밌네. 네, 상조회사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별로 없는데 여기 OTC에서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25페이지에 있는 뉴젠팜이라는 회사인데요. 뉴젠팜이라는 회사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인데 제약 바이오 이렇게 중소기업 중에서 적자 안 나는 기업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흑자 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뭐 진통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캐시카우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췌장암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임상 2상 중인데 이거는 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럼요. 근데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 2상 중이니까. 근데 그거 비교해도 지금 밸류에이션 PER 14배도 안 돼요. 주가가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적자 안 나고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고 다른 뭐 이렇게 지금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은 기준이면 70배예요. 근데 여긴 14배예요. 거기에다가 이 정도면은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 안 한 네, 수준이거든요. 걱정되는 게 또 이렇게 말했더니 보석이다 하고서 올인해 이게 이렇게 KOTC는 맞습니다. 매우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된 정보 갖고서 우리가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렇게 좋은 회사면 몇 년 있으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췌장암이라는 게 극복하기 가장 힘든 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참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몰라가지고 저도 강하게 사촌 형이 췌장암 전문가인데. 네. 이게 치료제가 없잖아요. 순두부 같이 생겼다고 췌장이라는 게. 이게 딱 진짜로. 원하는 그 암에 이렇게 효과가 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췌장암 치료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 정도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조인트리인데 이 조인트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여기가 정부 쪽으로 정부 사업 쪽으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렇게 AI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걱정되는 거는 CB랑 BW 물량이 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번 이게 투자를 한다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오버행 이슈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CB랑 BW 물량이 좀 있다. 이거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업은 내가 좀 아는데 사우스케이프요? 이건 뭐 살 수가 없지 뭐. 실제로. 사우스케이프? 여기는 말씀드리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예전에 배모 배우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인가 못 나가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숙박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 아세요? 남해에 있는 엄청 남해 맞아요. 엄청 화려한 숙박시설이죠.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룻밤에 무슨 숙박료가 1,000만 원?
하여튼 그렇고 얘네가 골프장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그 다시 재개되면 뭐 좋아진다. 맞아요. 되게 관심 많았던 기업인데. 근데 그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은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 있는 좀 이렇게 프리미엄 하이엔드 펜션 수요가 요새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좋았었던 것도 있는데 해외 자유롭게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쪽 얘기 뭐 여행주 뭔가 우리가 직접 커버를 안 하니까 그냥 돌려서 말했었는데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다 이것만 또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코로나 이제 끝나면 뭐 좋아질 것들. 사실 그때 사놨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는 타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때 한 3, 4년만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쪽 다 돌리는 것 같고 이제 또 3, 4년 다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시장 보고 있으면 어쩔 땐 왜 이렇게 뒤따라가면서들 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우스케이프는 또 강점이 네. 되게 사업 다각화도 되고 있고 맞아요. 여기가 좋은 이제 또 회사예요. 의류 사업을 진출을 하더라고요. 여기 가보고 싶은데 본사가 남해에 있어요. 막 가려면은 정말 큰 돈 내면 맘 갈 수 있어. 돈 내도 못 간다고 회원권이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아니 뭐 기업 탐방 그래요? 아. 그거 뭐 가는 거 아직 접촉은 안 해봤는데 제가 여기 뭐 이렇게 휴가 때 가면서 뭐 같이 탐방도 같이 잡을 수 있나 한번 물어볼까 했는데 참고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내수 담당자 안영권한테 네. 내가 그 롯데 관광개발 네네네. 저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랑.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그걸 갔다 왔는데 막상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애널리스트 자료 쓰기가 힘들었거든. 그리고 나도 제주도 가서 롯데 관광개발 그래서 묵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카지노 거기서 이제 뭐 카지노도 보여준다 그러고 해서 그러니까 호텔에 협찬 받은 것이 일원도 없습니다. 전 내 돈 내고 다 가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하여튼 갔다 오면서 야 이게 지금 이런 쪽들이 되게 흥미롭다 했던 기업이 몇 개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주도에 만실리였거든. 제주도에 만실이었거든. 그때 있는 몇 개월 기업들 전에도. 몇개 있어요. 그래서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들 갔다 와서 막 이거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좀 타임을 실게 했는데 또 이제 와서 또 다들 좋다고 하는 거 보면 또 막상 해외 열리고 나면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 카지노가 해외에서 있으니까 해외에서 오면 그 어떻게 될지도 카지노가 모르겠네요. 있는 것들은 괜찮아. 그래서 근데 이 사우스케이프 같은 카지노 같은 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그냥 거지. 골프랑 숙박이랑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류 이쪽 모멘텀 있는 거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기업이죠. 또. 네 다음 페이지에 재밌네. 있는 게 네. 마이너스 IT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기업들 잘 안 받아주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그 CAD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면 그리는 거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한 그 CAE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건축 설계하는데. 네 설계인데 이렇게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좀 더 넓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어요. 뭐 여기에서 뭐 글로벌 1위라고는 하는데 모멘텀이 붙은 게 뭐냐면은 AI 기반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캠으로 면접 보는 거. 면접을 볼 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눈동자 이렇게 동공 움직이는 거, 체온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말투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사람 인성 파악하는 거를 이 면접 그걸로 인성 검사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입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이게 면접을 보러 저희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캠으로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노트북 켜놓고 면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붙었는데 기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들여다 보면은 뭐 리스크 요인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뭐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이 모멘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실적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기업 자체의 장기성은 모르겠으나 그 지금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기업입니다. 괜찮은 기업인가? 잘 모르는 기업이어서. 네,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뭐 이쪽 IT 관련된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가 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 케이펙스로 투자를 한 게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좀 향후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좀 IT 쪽에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좋게 보고 있는데 좀 M&A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좀 걱정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한국체인공업이라는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 업체예요. 기계 부품 만드는데 대동공업 이쪽 그 계열이라고 보시면은 되는데 이 ESG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농업 쪽. 효율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쪽에 대한 매출은 당연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식량 수요는 여전한데 식량 이쪽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드니까 효율성을 좀 추구하고 기계 수요는 늘어날 거고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농산물 가격 상승 이런 것까지 모멘텀이 좀 더해져가지고 농기계 쪽이 좀 요새 괜찮거든요. 그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탑라인 쪽에서 좀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한국체인공업까지 이렇게 거기다가 케이펙스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한된 정보를 갖고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를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네네네. 거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43페이지부터 보시면 네. KOETC에 있는 요약 재무제표를 저희가 다 넣어놨어요. 사업 내용도 다 일일이 또 찾아가지고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RA 약간 울었어요. 내가 노가다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리서치에서 나 항상 아쉬운 게 이렇게 힘들어 만들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 관심 있으면 이거 심시할 책 있는 네. 요새 무슨 투자하는 비법 이런 책들이나 무슨 가나다 순으로 있어서 백과사전 그런 거 보듯이 말고 찾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쭉 보시다가 이런 기업은 정말 궁금한데 내가 거래소 시장에서 이게 얼마짜리 기업인데 야 이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더 파보시면 되죠. 비트코인 사는 마음으로 조금 사놓으시라는 거지 내 말은. 내 말이 틀리냐 동천아? 약간 비상장 기업은 부동산 투자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거를 했는데 막 갑자기 비트코인 시점을 보고 어떡해요? 비동산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또 그럴 만한 끼가 있던 것들이 많이 상장되기도 했어요. 맞아요. 대구에 있는 모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이 코넥스 활성화한다고 그 중앙투자협회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어를 다녔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기업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경제매입 그걸 강연을 하고 그분들한테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정말 몇 년 전이다 2018년 그거 할 때 좀 내가 갔었는데 대구에 있는 업체였는데 막 좋다고 말하는데 공장을 갔는데 이거 너무 허름한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엄청 무시했었는데 와 잘 됐더라고 주가 그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역시 참 그런 회사도 있었고 세상 일은 알기 어렵군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지 이 코넥스를 또 이걸 전문 이게 아니라 좀 기본적인 걸 파악해주면 좋고 내가 요즘 굉장히 놀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영진 몰딩스라고 알아요? 영진 도어라고 다니다 보면 이제 집 같은 거나 고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문 같은 거 하고 네. 하는 데가 인천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증거 해보려고 이제 여러 몇 번 갔었는데 야 요새 손예진 씨가 광고하더라고. 그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보면서 이게 참 뭐하고 살았나 좋은 기업들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이냐면 OTC에 네. 그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KOTC라서 그래도 정보도 사업 보고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있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밖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많은데 저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하나 또 갈 것 같고 보고서도 쓸 수 있으면은 갔다 와서 써볼까 그러니까 생각. 유통 시장이 많이 비싸져 있으니까 어디가 좀 싼 게 있을까를 좀 뒤져보려고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정답을 알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시도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렇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사회적으로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쪽은 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 고용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면 고용 창출이야. 고용 창출하려면 기업을 만들어야 돼.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자본이 들어가야 자본의 되고 역할은 중요하죠.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 혜택을 줄 거고 그쵸. 자본이 들어갈 때 초기에 들어가서 잘만 선배를 살아남으면 맞습니다. 그게 큰 기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뭐 리서치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참 그렇죠. 뭐 좋은 조그만 거죠. 역할이겠지만 네. 이것도 지속 가능한 자료니까 뭐 자료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발 프린터 하셔가지고 어떤 거에서는 자료 프린터 못하게 막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이제 우리는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막을 계획 없으세요? 없어. 나는 그냥 공공재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거를 같이 지식을 공유해서 더 큰 어떤 저 아침에 시황 쓰는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누가 보면 제 이름만 빼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분이 그거는 계시는데. 신고해. 아 그래요?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 그래서 누군데? 아 이거 진짜 이러시면 어딘데? 이거 상도덕 아니 뭐 이렇게 뭐 블로그 이런데. 블로그에서? 네. 아, 이거 되게 제가 상도덕이- 경고하는데요. 그거 함부로 올리시고 인용 안 하시면 저희도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이건 그럴까요? 핑계 말할 테니까. 그럼 왜 그런 걸로 가만히 있어 나도. 베끼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베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 참 보면 아니 뭐 어쨌든 중요한 말은 저희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시는 거 이렇게 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 받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정보 불확실 그 비대칭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